오늘 이제 정의로운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거권, 그러니까 주거권, 우리가 이제 주거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거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선 이 주거권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좀 어, 알기 위해서 주거 현황, 물론 앞서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주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젠트리피케이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도시권 운동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권 맥락의 안에서도 주거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권이란 무엇인지 좀 같이 보고 이제 마무리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이 성서 안에서의 우리가 주거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기독교의 신앙과 이 주거권이라는 게 어떻게 좀 교차할까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걸 좀 나누려 합니다. 발제문은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들어가며 우리가 이제 신체로 살잖아요. 신체로 산다는 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산다는 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땅히 목적이 없어도 우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선으로 보면 주거 공간인 집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 먹고 자며 쉬고 일상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면 집은 생애의 각 단계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곳이고 성숙과 성장을 겪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단순히 주택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서 말하기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의 주거 공간을 박탈하고 정주할 게 기회를 빼앗는 일은 사실상 그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짓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집을 소유하지 못해도 혹은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주거하기 위해서 공간을 점유해야 할 권리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목격하는 건 그렇지가 않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집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공간이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주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정책을 보거나 부동산 시장을 보거나 집이라는 건 주거보다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가중치를 갖고 우리가 집, 건물, 땅이라는 단어를 듣는 건 언제나 부동산 시장의 매매 대상으로서만 만납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는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끊임없이 내몰리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이런 구조를 조장하고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거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주장을 멈출 수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소비재로 전락한 집과 땅의 가치를 되찾고 소유권으로 축소된 어떤 주거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린 계속해야 합니다. 주거의 방식과 주거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실상 정당하게 노동하고 안정과 안정을 느끼는 관계를 맺고 또 타자를 이해하고 연대하면서 곁을 내주는 삶이 어떤 주거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렇게 봐도 사실상 땅과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일, 또 땅과 인간이 서로 간 맺은 관계의 의미를 고찰하는 일, 평등하지 않은 생존 혹은 착취당하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일보다 또 교회와 신학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도 신학도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에 대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주거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관하게 모든 인권이 누려야 할 어떤 권리를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집만이 아니라 음식, 의복,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 선언 인권을 뭐 이행하도록 만든 것이 국제 인권 규약이고 한국은 이 국제 인권 규약의 총 9개 주요 인권 조약 중에 7개 인권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비준하였습니다. 이 말 뭐냐면 한국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권으로 선언된 주거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설명한 것이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991년 채택한 적절한 주거에 관한 일반 논평 4입니다. 여기서 이 일반 논평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이제 밝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강제 퇴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 기간을 보호받아야 하는 점유의 법적 보장. 여기서 중요한 건 점유예요. 소유가 아니라 점유. 그다음에 물,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서비스, 물자 시설 기반 시설의 이용 가능성. 집만이 아니라 집과 관련된 그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거라는 것은. 그다음에 주거 비용의 부담 적정성.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그다음에 추위, 더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주 적정성.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접근성. 우리가 보통 교통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도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다음에 일터나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입지, 주택의 건설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적절성. 그러니까 이 요소를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앞서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다 매칭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주거권입니다. 그래서 주거권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거처에 대한 권리로 좁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거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 권리를 의미한다. 즉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넘어서 제대로 사람다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집과 동시에 생활 환경을 갖춘 동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거권은 곧 생활 공간,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이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내가 주권을 갖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계인권 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거권의 개념은 이런데 우리나라 법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될까라고 할 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은 아직 법률화된 권리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거권을 좀 이야기에 뭘 끄집어낼 요소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 안에서는 이제 여러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헌법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제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 개념들 중에 어디에 잇대어서 주거권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자유권 측면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또 자유권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게 자유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권 같은 것도 재산권 안에 넣거든요. 그렇게 점점 확장이 되는 법적 해석이 있어서 자유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거권의 확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회권의 일종으로서도 주거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권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뭐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노력할 의무를 진다 같은 이제 조항들이 우리가 주거권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헌법의 조항입니다. 또 요즘에는 환경권의 또 맥락에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헌법 제35조 1항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또 쾌적한 주거 생활, 또 행복 추구권 같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거권의 맥락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주거권의 이제 법적 성격을 이렇게 3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나봐 이제 제가 따져본 이유는 주거권이라는 건 사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성립이 좌우될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당위적인 권리라는 거죠. 더불어서 주거권이라는 건 뭐 자유권, 사회권, 환경권 등 어느 한 방향으로만 국한하거나 재단하기가 어렵고 도리어 이 모든 영역이 포괄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 퇴거와 철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국가에 대한 급부 청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국가한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수혜적 권리를 요구할 권리, 이것도 주거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그에 따라 점유의 안정성 보장,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적절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의 요구가 사실상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법적 개념과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그 규약에 가입을 했고 비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거권의 개념을 구체적인 법으로 법제화를 하고 이런 전세 사기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주거 안전 정책들을 사실 해결해 가는 것은 이 세계인권 선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더 넓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럼 주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주거권은 소유권보다, 집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 더 근본적이고 소유자뿐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하는 이에게까지 사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했듯 헌법 안에서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뭐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로 부동산 자산, 평당 가격으로 이해됩니다. 또 내 집 마련의 꿈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를 착실히 갚아나가는 삶은 매우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추앙되고요. 또 누구나 추구해야 할 정당하고 일반적인 비전처럼 제시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 정책도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주택을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소유해라.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도 하락할 때도 정부가 내세우는 얘기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속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이제 현 정부에서 가장 큰 그 주거 대책 발표가 2022년에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제 주요 정책이었어요. 270만 호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만나는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270만 원 진짜 엄청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 어떻게 짓겠냐? 재건축해서, 재개발해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할 거야? 부담금 감면해 줄게. 뭐 그린벨트 같은 거 풀어서 그 정비구역 지정해 줄게. 안전지당 규제를 뭐 낮춰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집을 지을게, 너희들은 살아. 이게 주택 정책으로 자꾸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비정상 거처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 역시 또 재개발인 걸 주거 정책으로 내놓는 상황이고요. 올해 발표된 그 88 부동산 대책은 뭐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3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집을 더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서울의 빌라 등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한 후에 시장에 다시 내놓겠다라는 거를 이 주거 정책으로 내놨어요. 게다가 2년간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깊은 침체에 빠졌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서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반대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도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은 거의 조 단위로 계속 깎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 정책을 보든 사실 주거 불평등을 고스란히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거의 보기 어렵고 사람들은 땅을 개발 대상으로만 여기는구나라는 것만 굉장히 깊이 느끼게 되죠.
이제 4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집을 사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장기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그게 통념처럼 작동하는 이 우리 사회에서 그럼 사람들 이렇게 집을 잘 가지고 있을까를 통계로 보면요.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신축 주택은 꾸준히 건설되고 있는데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미미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요. 42.7%가 임차 및 무상 가구예요. 그러면 이제 한 57% 정도가 평균적으로 자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57%가. 그런데 고소득층은 자가 점유율이 74.6%입니다. 중소득층은 61.9%고요.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훨씬 낮죠. 44.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의 불평등이 주거의 불평등으로 간다라는 게 계속 이런 통계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집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할 때 우리 한 몇 년간 계속 우리 주변에 마치 시대정신인 등 떠돌았던 두 단어가 있잖아요. 영끌과 갭투자. 마치 영끌을 하지 않으면 갭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막 방송을 봐도 그렇고 연예인들 나와갖고 내가 어떻게 갭 투자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했는데 실제 이제 그 실증 분석에 따르면은 2020년에서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서울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구매한 2030 세대 중에 그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에 이를 정도로 무리한 영끌 사례는, 그러니까 영끌을 한 2030은 100명당 3.8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끌 갭 투자가 당연하고 모두가 하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 3.8명에 불과했고 100명당 3.8명에 불과했고 되려 청년이 자기 자금으로 또는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영끌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영끌과 갭 투자는 누가 부추겼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금융사와 건설사가 만든 풍조일까? 아니면 이 일종의 국내 경계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정부가 만든 소문일까? 근데 결국 이 두 집단의 목적도 그거겠죠. 소시민이 대출받아서 그 돈을 돌리자. 게다가 이런 허황된 이 전설, 도시 전설 같은 얘기가 사실은 팬데믹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는 중에 떠돌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통계 수치만 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주택 공급이 더 이상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도 주거권을 이렇게 확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봐도 이 우리가 내 집 마련의 방식이라는 게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공간을 찾고 원하는 기간만큼 존속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고 내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게 이제 주거의 이야기가 주거의 본질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게 내 집 마련의 방식이 되어야겠죠. 이 안에서 이제 주거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좀 초점을 두고 봐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재작년에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주거 불평등을 인명사고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기후 위기가 나타나는 건 주거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쪽방 반지하 같은 주거 환경이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지만 주거 취약계층에게서 이 자연재해는 인재로 등장을 해요.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상도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뭐 폭우만이 문제가 아니라 폭염의 피해도 심합니다. 아까 그 윤용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다수 반지하 쪽방 곤시원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에 밀집해 있고요. 또 고층 빌딩과 시멘트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주변 건물들이 냉방 시설을 쉴 새 없이 가동하기 때문에 글로 쏠리는 열기도 상당합니다. 뭐 겨울은 또 이제 화재 사고 있죠. 고시원 화재 사고. 그러니까 소득이 주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외곽으로 이들의 거처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없죠. 말씀해 주셨듯이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같은 사회기반 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일자리, 공동체 등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사기 말할 것도 없죠. 구조적 사기 행각의 배후에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개발 규제, 불법 건축 허용 및 대출 완화 정책의 허점들이 고스란히 자리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은 다방면으로 열어놨어요. 근데 고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계약인데도 임차인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 재산권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런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가 될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 집을 개발 수단으로만 보는 정부와 무지한 정책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의 피해는 집을 삶의 기반으로 장소로 이해한 서민이 고스란히 다 지는 거예요. 뭐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2만 명이 넘는 인원, 그 다음에 피해 금액만 봐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집계되고 있고요. 그 지역 범위도 전국적이에요. 뭐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라, 남북도, 제주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사실상 이거 뭐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게다가 이 법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거고 계속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70%가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아까 이철빈 위원장님 그 보니까 75%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유가 아니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거의 불가능한 주거 환경에서 막 성인이 되었거나 뭐 진학 및 취업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본가를 떠나야 하는 20, 30대의 경우에 개인 자산과 부모의 지한이 없다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금융권에서 전부 끌어온 전세 대출금을 그대로 빼앗기는 구조인 거죠. 전세 사기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기 금액이 각자 아까 이제 8명의 사기 그 사망자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각자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평균 아까 이제 3억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을 20, 30대가 별다른 도움 없이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청년이 수도권에서 거주하기는 진짜 벅찬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청년 주거 앞에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나 전세 사기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전세 사기 당한 그 집 대신 다른 빌라를 계약했더라도 높은 확률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을 것이고요. 빌라가 아니었다면 고시원이나 반지하를 전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안전한 집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2년, 길어야 4년 남짓이면 계속 보따리를 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개념에서 보면 청년층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은 사실 난민에 가까워요. 게다가 모든 게 멈춰버린 그 팬데믹 기간에 누군가는 거액을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두어 평 가격도 안 될 금액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한숨이 나오죠. 전세 사기 가해자를 구속해도 제대로 처벌하지를 못해요. 이쯤 되면 사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전세 사기를 빚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이 금융 구조는 사실 타락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네, 뭐 제가 이렇게 불평등한 주거의 당사자에 대해 예를 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확장하면 확대할수록 더욱 취약해지고 위험해집니다. 이주민 노동자, 청소년들, 장애인들, 또 노인, 홈리스, 뭐 이젠 우리가 비인간 동물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취약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주거권이 이제 온전하게 기능하려면 필요한 여러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의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심지어 틈만 나면 막 민영화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거 현실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하셨겠지만 집을 준다고 뭐 집을 고쳐준다 이런 식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체제 자체의 전환이 조금 필요해요. 이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을 할 수도 없고요. 이건 또 금융, 지대, 뭐 부동산 모든 게 얽혀 있는 또 문제여서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 부조리와 불평등한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들은 똑같은 논리로 교육 시장에서 작동합니다. 똑같은 논리도 의료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요. 똑같이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 이런 똑같은 약탈과 거의 뭐 착취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뭐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연대하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똑같아요. 노동 문제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거권이라는 것을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그 구조적으로 보기 위해 성서 해석을 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상상력도 이 작동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상상력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거권을 위해 우린 계속 상상해야 되죠. 어떤 도시, 어떤 공동체, 어떤 주거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꿈꾸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해 가야 할 건데 우리에게 이제 어떤 여러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 앞서의 활동가들, 앞서의 그런 연구가들의 이야기를 좀 주거권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에서 이제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도시권입니다. 도시는 도시에 대한 권리예요. 도시권은 소유권과 자본이 권력을 행사해서 폭력적으로 공간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 자체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도 심지어 내가 시민권이 없더라도 이 도시를 같이 만들고 있으면 나에겐 도시권이 있다라는 게 이제 도시권의 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공간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갈 주권을 되찾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건 1968년에 그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있을 때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도시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제안한 개념으로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게 분배된 공간에 대해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구체적 정책이라든가 무슨 세계인권선언처럼 그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도시권이라는 걸로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해서 어떤 전략적 언어고요. 그리고 이 도시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투쟁이 함께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권은 땅과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그 안에서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에 저항하는 정신 및 언어로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페브르가 도시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어떤 그 작품을 볼 때 혹은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 혹은 예술 작품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접근해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도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한 도시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재 상황에 맞춰서 구체화하면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 소유권과 부동산을 교환 가치로만 보는 것에 대해 사용 가치를 우선하는 전유 혹은 점유의 권리, 그다음에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의 권리. 무슨 얘기냐면 이 끊임없이 도시는 그 공간을 재생산하거든요. 재개발을 하든 무슨 뭐 재건축을 하든 건물을 짓든 하다못해 내 방 안에서도 가구를 재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재생산할 때에 도시인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고요. 네, 도시 재개발로 인해 배제된 도시 중심에 대한 권리.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용산 한가운데는 비싼 땅이니까 비싼 건물 지어야 된다.
도시 중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거에 사실 그게 위계가 정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공간의 동질화에 반대하는 차이 혹은 차별의 권리. 앞서의 이야기랑 같은데요. 그러면 용산에 누구만 있겠어요? 그렇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게 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차이가 있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도시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권리. 정보가 있어야 도시 공간을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도시에 대해. 그다음에 뭐 국가에 부여되는 시민권, 영토 중심의 권리보다는 주거에 기반한 권리. 물론 이런 이 6가지의 이야기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극 구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언어를 빚어가면 더 훨씬 좋겠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폭력적으로 공간이 재편되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이비드 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21세기 이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거권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체제 전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도시권이란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지만 뭐 공유제 인클로저, 집과 집이라는 거는 사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유제로 보는 거죠. 주거라는 관점에서. 근데 이거를 울타리치기 하는 거다. 지금의 그 대지주와 같은 부동산 개발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 그럼 우리는 뭐 여러 이런 학자들의 그 통찰력을 빌려올 수 있는데 정작 그럼 성서 안에서는 우리는 그 정의로운 주거권에 대해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성서를 읽을 때마다 다 공간의 이야기로 읽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성서의 시작과 끝이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라는 공간을 빚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채우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계의 뭐 아주 많은 그리스도계 전통이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또 따뜻함과 시원함으로, 노동할 시간과 실시간으로 구성하셨고,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식물이든 동물이든 온전한 그 주거를 영위하게 하신 후에 인간을 두시죠. 그리고 인간이 주거하게 하십니다. 이어 나오는 성서의 전체 얘기가 그런 삶의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역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신체를 입고 삶을 살기 위해 공간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성육신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런 이제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방이 없는 데에서 태어나서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남의 무덤에 장사되거든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거권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성경을 닫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할 때 7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 성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누구는 성에 못 들어가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소유의 여부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오냐면 허황된 것들로 현혹하는 사람, 타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물신주의 같은 세상의 조건을 맹신하는 사람, 거짓말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곳곳에서 성서 안에서 곳곳에서 소유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꾸준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공간 정의를 언급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희년이죠. 네, 뭐 그 희년을 언급하는 성서의 본문에 따르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품꾼이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토지 반환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희년함께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이해한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주거권과 희년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희년은 이제 딱 정확히 이제 언급하는 그 성서 구절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그 예수의 선언인데 그 이제 예수가 그 40일 광야 이후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이 희년의 이야기를 오늘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희년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제대로 준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희년은 일종의 이념적 가치처럼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속되어 온 개념이었는데 이 이념처럼 유대 공동체 안에 존속되어 왔던 그 희년의 이야기를 예수가 제일 먼저 하고 내가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제 주장할 때는 사실상 예수가 희년에 내포된 정의와 은혜가 바로 이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땅의 소유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땅을 갖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제 구조 속에 갇혔던 이들이 다시 순수한 인간성을 되찾는 것, 또 위계적인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땅을 착취할 수단으로서 가축으로 동원되었던 비인간 동물들이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땅 자체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전 과정이 사실 예수의 말을 빌어보면 그게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의로운 주거권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볼 때 복음이 아닐 리가 없고 정의로운 주거권을 위해 쓰는 모든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 공간을 정의롭게 하는 일이 사실상 우리가 시간을 성스럽게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 해는 거룩한 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간까지 우리가 성스러운 시간 안으로 가져가는 거고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진다라는 건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주거권이라는 말은 되게 동어 반복 같은데 그 주거권의 문제에 조금 더 이제 교회가 또 신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또 바라는 바는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두고 주거권이나 희년을 염두에 두면서 성서를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희년 얘기 못지않게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고 그리스도교 성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만큼 가볼 수 있는 만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희년연구소가 이렇게 개소했다는 얘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교차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저에게 발제 의뢰를 주셨을 때 이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